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사랑의 학술이사 최원호입니다. 오늘이 그 4357년 단기로, 그리고 신시개천 몇 년이라고요? 5921년인데 오늘 개천절에 돌아보는 개천의 참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곳 전주를 포함해서 인천과 그리고 부산, 대구, 그리고 대전에서 지금 동시에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또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했지만 개천절에 돌아보는 개천의 참뜻에 대해서는 공통된 이야기를 저희들이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앞과 뒤 이런 내용은 제가 좀 다르게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달 전에 대전에서 2시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2시간을 얘기했는데 이곳에서는 좀 짧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몇 년 전에 이제 개발도상국가가 아니고 선진국이 됐다는 공식적인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유엔 산하기구가 1964년에 발족된 기구로 알고 있는데, 그 기구에서 전 세계를 4개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가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A그룹, 그리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B그룹, 그리고 이제 C그룹과 D그룹을 나누는데 우리는 그동안 A그룹에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이기도 하고 또 개발도상국가로 불려졌으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은 이제 B그룹으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을 포함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공식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기구가 탄생한 이후에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전환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와 같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선진국 31개국에 포함된 하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한 5030 클럽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인구 5천만 이상, 또 경제규모 1인당 3만 불 이상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서 사실은 5030 클럽에 들어가는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7개 국가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일들을 누가 이루어낸 겁니까? 바로 우리들 본인이고,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분들이 정말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제강점이라는 그런 35년의 치욕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떨치고 일어나서 결국은 이러한 나라까지를 만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정치, 경제, 외교적인 대한민국의 급성장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가, 특히 대중문화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하거나 또는 빌보드 차트에서 꾸준하게 1위를 달성하거나 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에서 한국어로 개회식을 선언할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갖춘 나라가 된 게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올려놓은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사회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상생방송에서 제가 진행하는 대한사랑 초대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첫 회로 모신 분이 국가보훈처 차장을 역임했던 이 김종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에 보이는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책을 써서 내용이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분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쭉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특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그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살아있는 우리들, 살아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따뜻한 양지를 제공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그 수많은 분들, 또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추앙하고 추모하고 기억해야 될 수많은 독립선열들, 또 순국선열들, 그분들은 바로 우리에게는 누구냐? 거룩한 응달이다. 비록 그분들은 지금 차가운 땅속에 계시고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자리에 누워 계시지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의 그런 성공한 자리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개천절 얼마나 뜻깊은 날입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룩한 응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또 좋은 사람들과 차를 한잔 나누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땀과 피와 뜻,
이 세 가지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선진화를 이뤘고 산업화를 이뤘고 민주화를 이루고 그리고 선진화를 이룬 유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밝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화려한 꽃을 피웠어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스태티스타라는 이 여론 조사업체에서 조사한 걸 보면 전 세계 수많은 국가 중에서 문화전쟁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어디냐 조사를 해봤더니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럼 저게 문화전쟁이라는 게 뭔 뜻이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갈등이 심각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12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7개 항목에서 1등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아주 자랑스럽게 1등을 했어요.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정당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종교 갈등, 그리고 학력 갈등. 공감하시나요?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자살 증가율이 나이를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는 뜻입니다. 저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들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 지금 몇 개만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왔지만 보십시오. 직계 좀비 속 간의 사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살기 퍽퍽하다고 자녀를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는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시작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본이 최고, 돈이 최고라는 그런 어떤 주의가 자본주의인데, 그런 자본주의가 태동한 미국과 영국, 유럽의 그런 선진국들과 비교해 가지고 훨씬 더 우리나라의 통계율이 높다는 거예요. 직계 좀비 속 어떤 사고율이. 그만큼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다, 또 우리가 문화가 아주 번성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출산율은 한 명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70년에 아주 비관적으로 보면 3천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5030 클럽에서는 우리가 나가기 싫어도 자동 탈퇴가 될 수밖에 없어요. 5030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선진국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국가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100명이 모여서 1인당 GDP가 10만 불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물론 유엔에서는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겠지만 당연히 그 입김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사회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민하 교수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쫓아갈 수 있는 모델이 있었어요. 개발도상국가 시대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잘 사는 놈이 앞에 있어. 그러니까 저놈을 보고 무조건 쫓아가면 돼. 열심히 그 사람 하는 대로 한번 흉내만 내보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를 보고 쫓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최초 개척자 전략. 퍼스트 무버, 뭔가 처음 움직여가지고 세상에 모범을 보이고 뭔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 확립이에요. 이제는 박정희 정권 시대에 우리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 뜻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뭐 좀 인권 탄압이니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해서 자 하여튼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떤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의 정치권 또 사회의 어떤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제들 몇 가지만 한번 잠깐 짚어볼게요. 독립기념관장 좋습니다. 뭐 뉴라이트, 뭐 어떤 뭐 보수 진영의 아주 뭐 인사 아니면 진보 진영의 인사 그런 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친일의 문제가 뭔지 반민족 행위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런데 역사적 공과를 따지지 않고 이거를 동일시하는 우르범했다고 하면서 이런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혔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1919년 건국절 논란, 1948년 건국절 논란을 하면서 어떤
어떤 게 뭐 뉴라이트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만 사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1965년에 광복 이후에 20년 만에 일본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65년 6월 22일 날 체결하면서 그 2조에 뭐라고 했냐면 1910년 8월 22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맺어진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양국이 공통적으로 저기에 사인을 한 게 좀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그럼 저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소위 9.7이라고 하는 그 날 이전에 벌어진 모든 것들 1905년에 을사늑약까지도 다 무효라고 양국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제강점기 시절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의 국적이 뭡니까 물어볼 때 일본이라고 답하는 그런 기관장이 선임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1965년 이 조약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인데 일본 정부에서도 무효라고 인정을 했던 건데 우리나라 정부의 그런 기관장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런 분들이 지켜왔던 그런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기관인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이에요. 말 그대로 한국학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전 세계에 널리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를 알리라고 만드는 기관인데 여기에 원장이 또한 마찬가지로 당시의 조선경제는 기본적으로 자유거래 시장경제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선인, 일본인 구분이 없었고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나가서 한국사 교과서에서 일제가 쌀을 수탈했다. 바로 여기 우리 군산지부장님이 계시는 군산이 쌀 수탈의 그런 대표적인 장소였는데 그 수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수출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교과서에다가 수출이라고 적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해서 지금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입을 대변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제 식민사관을 대변하고 말이 안 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 학문의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니까 대응하라고 만든 기관이 노무현 정권 때 고구려 연구재단인데 그것이 나중에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역사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저기 날짜도 뚜렷이 바뀌어 있네요. 2024년 3월 12일 박지양 신임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나이든 꼰대들이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일본은 여행하기 좋고 엔저에 여행하기 좋고 맛집도 많은데 그냥 서로 잘 지내게 하면 되지. 왜 기성세대들이 왜 젊은 세대들에게 연민의 역사를 가르치냐? 그거는 40, 50대들이 50대 이상이 자기 연민과 한의 역사를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교육 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역사교육 시키지 말고 그냥 가까우니까 시간 날 때 뭐 라면 먹고 싶으면 비행기 1시간 타고 가서 라면 먹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어란 얘기죠. 다 뭐가 깔려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연민의 역사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픔의 역사는 아픔의 역사로 또 잘 나갔던 역사는 잘 나갔던 역사 그대로를 가르치는 것이 역사 교육의 그게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고대 유물을 가지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마라. 공동의 유산으로 해라. 그러니까 고조선도 중국의 역사고 고구려도 중국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라고 만든 기관의 이사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똑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 육사 교정에서 빼야 된다. 그런데 지금 1945년 이전에 독립운동 하던 분들은 민족주의 계열이니 사회주의 계열이니 뭐 무정부주의자니 이런 것들 다 독립운동을 위한 독립을 위한 방편이었어요. 거기에 지금 분단 이후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해지는 잣대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평생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이렇게 폄훼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역사를 편찬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를 만드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홍범도 장군의 그 당시로 붙이면 여권입니다. 러시아에 들어갈 때 여권이에요. 여기에 이분의 목적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여기 고려
독립이다. 공산주의 운동이 아니에요. 이분은 공산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조선의 독립, 고려의 독립을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신 분이다. 이게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그런 자신의 학문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역사 학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1942년 3월 1일 3.1운동 23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역사의 맥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듯이 이 3.1절 선언문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사만, 삼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을 거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했다. 우리는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35년 잃었지 않냐? 그런데 여기를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1919년에 3.1 독립선언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로부터 사실 2년 전에 3.1 독립선언의 모태가 되는 선언문이 하나가 발표가 돼요. 그게 바로 1917년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대동단결선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아까 우리 그 나유인 총재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그 분들도 다 들어가는데, 신규식, 신채호부터 시작해서 박은식 선생까지 쭉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동단결선언을 얘기하면서, 저도 이거를 몇 년 전에 이 내용을 처음 이렇게 보면서 좀 놀랬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왜 내가 학교 때 못 배웠을까? 자 보세요. 융희 황제가 삼부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 저날이 무슨 날입니까? 국치일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한일 병탄이 된 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뭐라고 인식했냐면, 그날은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날이다.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의 마지막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그동안의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가의 3요소라고 일컬어지는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가 한 번도 멈춘 적 없이 우리는 계속 잊고 있었다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독립투쟁을 해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라는 주권이 제국, 황제에게 있던 나라에서 민국, 백성들에게 양도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한국에서 신한국이 선포된 날이다. 이런 역사 인식을 가졌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인식이었어요. 바로 이분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자기 가정을 다 바쳐가지고 나라를 회복한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5039 클럽과 전 세계의 31개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한 나라가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역사관 속에 바탕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봤듯이 소위 말하는 역사관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그런 역사 관련 기관장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깨어있는 국민들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깨어있으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걸 함부로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유구한 역사, 3.1운동의 그 정통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역사 교과서, 이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의 뿌리 역사를 부정하고 또 우리의 국통을 부정하고 있는데, 오늘이 개천절이니까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어린 자녀들이 보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인데 여기서 우리의 개천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환웅천왕과 단군왕검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환웅천왕이 아주 멋진 캐릭터로 그려져 있어요. 눈에 하트가 그려져 있는데, 또 곰이 변한 웅녀를 보면서 아주 사랑에 빠진 저 모습을 딱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딱 보니까, 웅녀, 우리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딱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단군왕검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다른 사진 안 갖고 왔는데, 혹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그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의 10계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모세가 그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나이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10계명을 딱 들고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누구도 참 저런 멋진 선조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지게 그려놨어요. 자기들의 선조들을. 그거 후손의 입장에서 자기 선조를 그렇게 멋지게 아예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멋지게 이렇게 디자인하고 포장한다는 게 그거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 선조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선조인데 환웅천왕께서 참 저 딱 보면 좀 이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국가를 처음 연 환웅천왕을 첫 대면하는 그림으로서 참 안타까운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역사관을 가지고 그렸을까? 꼭 이 정도로까지 그려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 나무라는 것은 겉에 드러난 그런 줄기와 잎,
열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뿌리를 봐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진행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이 환웅 단군의 이 뿌리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결국은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개천절이니까 개천절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를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개천절이 10월 3일 개천절이 이 기념되게 된 그 과정은 1909년에 대종교의 나철 선생께서 경절이라고 부르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1919년 3.1운동 이후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기념일로 경축을 시작한 것이 그 기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법률로 공포화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이라는 나라 그 국경일이 우리나라에 5대 국경일이 있어요.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한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이게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에 기록된 5대 국경절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5대 국경일에 대해서. 3.1절, 제헌절, 그리고 광복절, 이건 다 뭐와 관계된 거겠습니까? 다 근현대사에 관계된 기념일들이에요. 그럼 5대 국경일의 가장 근본은 뭐가 되겠습니까? 개천절이에요. 그런데 3.1절에 누가 기념사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8.15 광복절 누가 기념사 합니까? 대통령이 나갑니다. 제헌절이야 뭐 국회의장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이 10월 3일 개천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념식 오전에 정부에서 하는 개천절 기념식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한 분 계시네. 오늘 기념사 누가 하셨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도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나라가 잘못돼 있어요. 나라가 잘못돼 있다. 국경일의 가장 근본이고, 아까 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국경일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국경일 개천절을 이렇게 홀대하고 누구도 관심 안 갖는 그런 국경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그냥 쉬는 날 중에 하나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법률로 제정만 해놓고 그것을 제대로 기리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 대한사랑에서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개천절 기념식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개천절에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천절을 전후한 시기에 뭐 하루를 한 적도 있었고 일주일을 한 적도 있었고 한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024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의 일환으로 오늘의 이 행사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월 3일 첫날 전국의 6대 도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대한사랑이 기념식을 갖자. 그리고 개천의 참 의미에 대해서 참석한 분들에게 짧지만 얘기를 좀 전달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뒤에서 잠깐 이제 요번에 준비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렇게 시작된 개천절이 사실은 우리의 역사 속에 개천에 관한 기록들을 담고 있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삼국유사라든지 또는 태백일사 신시본기라든지 삼성기 신시본기라든지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그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말하는 단군 신화라고 일컬어지는 그 내용들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실린 내용인데, 시간이 짧으니까 요거는 쭉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서 뭐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환웅천왕께서 태백산으로 이렇게 오시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곰과 이룽이로라는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랑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저 얘기를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 1차원적으로 해석해서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랑이라고 해석하면서 단군 신화를 만들어 넣는 거죠.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단군 왕검이 그 탄생을 해서 나라를 여는 과정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개천에 관계된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역사서예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우리 역사서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말씀만 드리고 뒤에서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보면 개천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이 태백일사 신시본기는 조선 중종 때 이맥이라는 분이 쓴 역사서예요. 이 이맥이라는 분이 쓴 태백일사와 또 그 신라시대 때 안함노라는 분이 쓴 삼성기, 이런 책들을 묶어가지고 1911년 일제강점 바로 1년 뒤인 1911년에 개연수라는 분이 환단곡이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환단곡이라는 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책의 가장 중심되는 게 바로 이 태백일사인데, 거기에 신시본기라는 것은, 신시라는 것은 환웅천왕이 열었던 나라 이름이에요. 사실은 도시국가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이름은 배달이라고도 불렀고 신시라고도 불렀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한 게 신시본기인데, 여기에 개천의 의미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견왕 이세지의 개천이다.
요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천, 우리가 오늘 개천절인데 이 개천이라는 두 글자, 개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개천절이잖아요. 그럼 개천이라는 두 글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도 기념식에서 제가 보니까 하늘을 열었다, 하늘을 연 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건 말 그대로 한자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그럼 하늘을 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걸 가르칩니까 누가? 안 가르쳐요. 어디서 가르칩니까? 여기 대한사랑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개천의 의미는 신시본기의 내용 그대로 견왕이세의 의미가 있어요. 개천이라는 것은 성인을 보내가지고 진리로서, 이치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거기에 담긴 뜻이 첫 번째 개천의 의미입니다. 하늘을 연다, 그것에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인을 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거를 이맥 선생께서 정의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선조께서. 그리고 개천은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개국이고 건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이냐 1948년 건국이냐를 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됐다고 보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천은 천리, 천지의 이치를 열고 천지의 그 나아갈 바, 그 천도를 열었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은, 한국인은 무슨 사상이 있냐면 모든 것을 셋으로 보는 사상이 있어요. 하나인데 그것을 셋으로 나눠서 보는 거, 풀어서 보는 거. 나누는 게 아니라 풀어서 본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이걸 보세요. 제가 손가락 하나를 들었죠. 이거 손가락 하나죠. 이 손가락 하나가 여기에 뭐 마디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세 마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작동을 하려면 이렇게 하나로서 쫙 일직선으로 펴가지고는 많은 역할을 못해요. 그냥 뭐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것이 뭐 물건을 짚거나 또는 글을 쓰거나 하려면 이것이 세 마디로 작동이 됐을 때 이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상당히 현실지향적인 민족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관념에 젖거나 이념에 젖어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신도 하나인 일신이 있지만 그 일신, 유일신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늘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러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늘 보살펴주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늘 나와 호흡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삼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신. 그래서 그분은 나를 낳아주신 조화신이고 나를 길러주신 교화신이고 나를 늘 보살펴주시는 치화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조화교화 치화라는 그런 그 인식 속에서 우리의 역사 시조도 뭐라고 봤냐면 민족 삼신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환인천재, 이분은 조화신이요, 환웅천왕은 교화신이고 단군왕검은 치화신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인 삼신도 계시지만 그 삼신의 뜻을 우리 역사 속에 실현하는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 성조를 역사의 민족의 삼신으로서 우리 인식을 해가지고 같이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황해도 구월산에 가면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는 없는 성전이 하나가 있어요. 황해도 구월산에 가면, 황해도 문화연에 구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삼성사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굴 모셨냐? 환인, 환웅, 단군 세 분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북한도 우리 민족의 삼신을 그렇게 신의 위격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단군도 제대로 가르치질 않습니다. 단군왕검도. 그만큼 이 환웅천왕을 교화주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개천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기록에 보면 천부경 삼일신고라는 이런 우리의 고유경전이 있는데 이 고유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늘 백성들에게 삶의 방법론을 가르쳤다.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개천은 또 개천신이고 개신도다. 뭐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신도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짧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뭐냐면 우리 민족은 이 나를 둘러싼 이 하늘과 땅,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 우주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늘과 땅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데 그 우주관의 다른 말이 뭐냐면 신관이에요. 신이라는 이 귀신 신자, 뭐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저 기독교적인 관념으로는 하나님, 유일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얘기들까지 다 연결돼 있는데 우리 민족은 신관과 우주관을 동시에 보는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 될 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 신관과 우주관, 이게 바탕이 열려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인간관의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천에는 이 신을 어떻게 보고 이 우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 관점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개천에는 단순히 그냥 뭐 하늘을 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본래 모습, 하늘의 본래 모습인 이 밝음, 광명, 이걸 열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그 태백일사에 보면 대시에 이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상하 사방 암흑이 없었고 고왕금 내에 지 일광명의다, 오직 하나의 광명이 있었을 뿐이다. 근데 이 일이라는 것은 얘기거리가 너무 많은데 하나라고 해서 그냥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는 그냥 그 하나예요. 그 하나 속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전체고 그 전체는 아주 대소를 구분할 수 없는 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광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민족이 이 우주, 이 천지를 바라보는 그 관점 뭐였냐? 이 온 세상은 그냥 광명 그 자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광명 그 자체다. 우리에게는 어둠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어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기수 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제 강점 35년이 남긴 가장 큰 식민지 유산은 뭐냐? 굳은 얼굴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저는 그 한마디가 저 여기 앉아 들을 때 가장 가슴에 와닿았어요. 굳은 얼굴은 어두운 얼굴이에요. 그 어두운 얼굴은 원래 우리에게는 없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일광명만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오로지 하나의 광명으로 봤어요. 빛으로 봤어요. 그런 민족이 35년이라면 아주 다른 나라의 식민지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죠. 그렇지만 그 35년은 우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31개국의 하나가 되고 7개 나라의, 전 세계 7개 나라의 하나가 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그걸 바로잡지 못한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자 하는 것이 바로 대한사랑입니다. 나중에 끝에 그래서 대한사랑의 대한에 담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런 광명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 민족이었다. 오늘 개천가는 저희들이 대한사랑의 전임 이사장이었던 박석재 천문연구원장님이 작곡한 개천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정부 공식 개천가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구절을 누가 작사한 줄 아세요? 정인보라는 민족사학자가 작사를 한 거예요. 이 개천가의 노래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발 디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뿌리는 뭐고 우리의 새암은 뭘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개천가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정신을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각자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고 그분들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과연 얼마나 가르치고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또 사회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말이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개천절이야말로 이런 개천가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여기에 담긴 정신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주고 5천만 국민들에게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마디쯤 해줘야 그게 진정한 국경일이고 개천절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개천절의 뭐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과 그런 얘기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진짜 본론은 과연 우리의 개천 정신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론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천 정신, 우리의 개천절에 담긴 진정한 우리가 되새겨볼 정신은 뭘까? 저는 첫 번째는 조화, 하모니라고 봅니다. 하모니.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개천절의 정신 속에서 하모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건국 이념으로서 홍익인간 많은 얘기를 하죠. 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늘 입에 달고 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홍익인간일 겁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 정도 얘기는 다 하죠. 그럼 이 홍익인간 속에 조화의 정신이 과연 어디에 담겨 있을까? 저는요, 이 홍익인간에 요 홍익이라는 두 글자와 인간이라는 두 글자는 이건 저 혼자 그냥 늘 고민하던 얘기입니다. 사실 고민하던 생각인데, 뭐 여러분 홍익대학교 있죠? 단국대학교 있죠? 건국대학교 있죠? 대학 이름 중에 홍익이라는 이름은 홍익대. 예전에 기차 타면 저 계란 팔고 사이다 팔던 홍익회 기억나시죠? 홍익회에서 바로 이 홍익인간의 홍익을 갖다 썼어요. 아주 크게 이롭게 한다. 그럼 뭘 이롭게 하냐? 뭘?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이 인간이라는 두 글자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는
그냥 원래 한자 문화권에서 사람을 표현할 때는 사람인자 한 글자만 씁니다. 사람인자 한 글자를 쓰면 그건 사람을 뜻하거나 타인을 뜻해요. 다른 사람. 근데 여기서 인간이라고 두 글자를 썼어요. 왜 여기에 간자, 사이간자가 들어갔을까? 이게 뭐냐면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걸 다 풀어야 돼요. 풀어가지고 우리 사상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저는 아까 나유인 총재님이 하신 축사 중에 뭐가 기억에 남냐면 홍익인간은 유엔 헌장에 들어가야 될 이념이다. 그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진짜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두 분의 축사를 들으면서 야, 일제 식민지 유산 굳은 얼굴 홍익인간 유엔 헌장 저 이 두 가지가 제 오늘 가슴에 아주 비수같이 꽂혔어요. 사실은 저도 홍익인간에 대해서 늘 떠들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유엔 헌장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주지부에서 이 행사를 하면서 이 두 분이 축사를 했다는 거는, 저는 여기 우리 참여하신 우리 대한사랑 우리 역사 강복군 회원님 분들하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 오늘 비 오는 날 시간 내서 잘 왔다. 그 두 가지 가슴에 담아 가시면 제 얘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개천절 기념식은 다 끝난 겁니다. 사실 인간 사람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얘기한 거냐면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관계성을 다 얘기한 게 이 간자예요. 간자. 여러분 요즘 상생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상생 많이 들어보셨죠? 그 상생이 뭐냐면 서로 상자에다가 살릴 생자예요. 살림한다는 생자예요. 그게. 그런데 그 첫 번째 글자 서로 상자,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생하니까 그냥 뭐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상생이 뭐냐면 이 홍익인간 사상이 현대에 부활한 게 상생이라는 두 글자예요. 서로라는 그 한 단어,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모든 관계를 다 정립하는 얘기예요. 서로 내가 너를 인정하고 당신도 나를 인정하고, 내가 당신을 배려하고 당신도 나를 배려하고, 우리 사회가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배려하고 관심 가져주고, 이게 서로 상자 한 글자에 다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본을 배려하고, 일본은 한국을 제대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한국과 중국, 또 민족은 민족끼리, 인종은 인종끼리, 이 모든 관계가 다 서로 상자 한 글자, 그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 생자, 살림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게 상생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홍익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 홍익인간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뭐를 전제로 합니까? 야, 우리 모두는 너와 나는 다르고 우리는 서로 각자의 개성이 있고, 민족은 민족끼리, 인종은 인종끼리,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의 다 각자의 특징이 있지만 서로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조화의 정신, 하모니의 정신을 깔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홍익인간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정신이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문화 속에 보면요, 이런 유적이 발굴이 돼요. 보세요. 저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조선 청동검이 있는데 앞면에는 여성, 뒷면에는 남성이 조각된 이 청동검이 발굴이 됐어요. 남자는 배에다가 손을 모으고 있고 여자는 가슴에다 손을 모으고 있어요. 서로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남자 여자 또 하고 있는 모습도 달라요. 그런데 저게 한 쌍이에요. 한 자루의 모습의 앞뒷면의 모습이에요. 저런 것을 그렸다. 또 야 보세요. 여러분 경주 불국사 가보셨죠? 불국사 대웅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죠. 생긴 게 너무 달라. 다보탑은 화려하고 석가탑은 아주 단순한 심플미가 있어. 그런데 저게 왜 대웅전 앞에 한 쌍으로 있을까요? 다르니까 조화로운 거예요. 다르니까. 이거를 저는 우리 요번 학술제 때 발표한 분 중에 한 분이 박선식 씨라고, 이분이 맞자기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제가 저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저게 홍익인간 정신이다. 우리 민족은요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은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걸 원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나유인 총재님이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증산도, 뭐 대종교, 천도교 다 이거를 평화로운 어떤 종교 평화의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그 운동을 해오셨다는데, 다르니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이 모였다고 그걸 반대하고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뛰쳐나갔겠어요? 먼저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갔대요. 예? 쥐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 나갔다는 거야. 왜? 내주기 싫은 거야. 가지고 있는 거 하나라도 내주기 싫어, 아까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 얘기를 합니까? 종교의 역할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정치가 못하고 경제 기업가들이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될 그 사람들이 자기 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도 주기 싫어가지고 같이 못하겠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래 우리 민족은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거를 저거야말로 잘 어울린다 생각하는 민족이 우리예요. 그런데 이런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역사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이런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서로 진보 보수가 나눠져 가지고 극한 대립을 하고 대립을 넘어서 전쟁을 하잖아요. 저 인간 감옥에 앉혀놓으면 내가 다음에 대통령 못 된다. 이런 논리 우리 사회에 밝은 미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젊은이들에게 뭔 희망을 주겠습니까? 이걸 맞짝 정신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봤다. 이분이 참 저는 맞짝 진짜 저는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저 게오르기오 25시를 쓴 이 게오르기오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슬기란 조화의 재능이다. 동양인은 기술 사회를 극복하고 서구에 비친 전기불 앞에도 굴복하지 않는 슬기로운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홍익인간의 조화의 정신이다. 남들과 어울릴 줄 안다.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외에 이런 신부가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뒤통수만 치고 있죠. 이게 1974년에 이어령 씨하고 대화한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요 전주 밑에 내려가면 광주 있죠. 광주의 대표적인 그 문인 화가가 허백년 선생인데 이 게오르기 신부가 1974년에 왔을 때 이분이 25시를 쓰면서 뭘 느꼈냐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좌절감, 절망을 느꼈었어요. 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인류에겐 희망이 없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을 어디서 봤냐면 바로 우리의 건국정신, 개천정신, 홍익인간 정신을 접하고 이거야말로 인류의 유엔 헌장감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광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친히 저 허백년 선생을 예방하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화의 정신의 가장 극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계성을 얘기했는데 궁극의 관계는 뭐냐면 사람은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거예요. 천지 사이에 있는 게 인간인데 인간이 이제는 아주 도를 넘어가지고 아까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모습 뭐라고 했어요? 직계 좀비 속 살해 사건, 상해 사건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철학과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원래 천지를 부모로서 인식하고 살았다. 천지 부모.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섬기면서 살았는데 이 전통이 다 깨져가지고 없어졌다. 이거는 중국의 채웅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이족을 기술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동이족들은 천자 이적지 소칭.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물론 뭐 천자라는 거 하나의 제도지만 하늘을 대행하는 하늘 아버지와 저 천이라는 거 그냥 하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천하면 천지를 얘기하는 거야. 천지의 자, 그 천지자. 이게 천자 제도죠. 더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자예요. 천지자. 이게 우리 문화라는 거죠. 이적지 소칭. 이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이제는 지구 멸망까지 1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의 핵과학회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지구 종말 시기에 2024년 작년 1년 전에 지구 종말까지 앞으로 90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극한에 와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결국 우리의 건국 정신인 홍익인간 정신이 인류의 보편 가치가 돼가지고 이게 실행이 될 때 사실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자본주의 또 절대적인 신이라는 유일신관 하에서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고 보는 그런 서구의 기독교적인 신관 이러한 것들이 이건 종교적인 어떤 누가 뭐 기독교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천지도 하늘 땅도 부모는 고사하고 그냥 내가 개발해가지고 돈 버는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죠.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땅이라는 게 내가 짓고 있는 땅이 뭡니까? 나의 어머니예요. 여기서 나는 오곡을 먹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걸 다 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생각합니까? 투자의 수단으로 보잖아요. 개발의 수단으로 보고 대상으로 보고 물론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수준까지 갔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개천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담론인 개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개벽과 개천, 개벽과 개천, 개천과 개벽 이게 우리 사회의 담론이 돼야 돼요. 인류 사회의 담론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뭐 이런 사람도 뭐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요. 현대자동차, 삼성, TV 이런 걸 뭐 전 세계에 내세워가지고 뭐 대한민국 잘 나간다 뭐 얘기를 해야죠. 근데
더 이제 뭐가 나가야 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내일 모레 10월 7일 날 월요일 날 서울에서 행사를 하나 하는데 뒤에서 얘기할게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는 대중문화의 한류를 넘어서 가지고 정신문화의 한류를 만들어 나가자. 신한류 창조의 날을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공동체의 어떤 정신이 홍익인간에 다 담겨 있는데 이게 미치게도요.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홍익인간 참 이거 고리타분한 이념 아닙니까? 교육기본법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2조 교육 이념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안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쭉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거 너무 고리타분하니까 저거 빼자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어요. 몇 년 전에. 국회의원 12명이요. 여러분 특히 그 대표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전라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물론 광주 쪽이지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또 다른 당으로 가서 요번에 또 국회의원이 또 됐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때 대한사랑이 민족사학단체 애들 모아가지고 아주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신문 전면 광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낸 후원금 만 원 내신 거 있잖아요. 우리 함경식 지부장님은 뭐 통 크게 막 많이 내시는데 이런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문 광고를 내고 저희들이 의원회 간에 항의를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철회가 됐어요.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며칠 전에 여러분 내용 보셨어요? 일본에 우리 제1동포가 세운 고등학교 일본 고시엔 구장에서 이루어지는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아시죠? 거기 체육관에 들어가면 이게 걸려 있대요. 제가 이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저걸 얼른 캡처해 버렸네 제가. 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야구를 통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가르친대요. 인성을. 아주 가장 작은 규모의 학교고 가장 작은 규모의 야구단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우승을 했겠어요? 저는 저게 그냥 폼으로 걸려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제1동포도 해방 이후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저 홍익인간 이념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없애자고. 민주 이념 하나면 된다. 지키실 거예요 이거? 홍익인간? 지키실 거죠? 네.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고. 15분 남았습니다. 이 홍익인간이 이런 어떤 그 조화의 정신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포용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 포용이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제가 쭉 그냥 원문 우리 사료기로 원문은 그냥 쭉 넘겼는데 거기에 곰과 호랑이 얘기 나오죠. 거기에 그 나라를 신시를 여는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환웅천왕이에요. 그죠? 그 환웅천왕이 풍백과 우사와 운사라는 대표적인 세 분의 신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왕 이 5명의 오가 보세요. 거기서 풍백, 바람풍자, 우사, 비를 다스리는 신하, 운사,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 여러분 바람, 비, 구름 다 뭡니까? 이게 다 자연의 현상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홍익인간 정신에는 이 천지 부모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이 자연을 우리 삶의 배경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상이 다 거기도 깔려 있는 건데 그때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웅족과 호족, 곰을 토템으로 삼는 민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는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웅천왕이 포용한 거예요. 나도 인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광명민족으로 받아달라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너희들도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너희들도 수련하면 광명의 민족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내려주죠. 그래서 햇빛을 100일 동안 안 보고 21일 동안 뭐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수행하면 너희들도 된다 이런 방법론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포용한 거예요. 내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어떤 정신 속에서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가정 사회로 오래전에 진입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인이 알고 보면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영국에 가가지고 축구 아주 잘하죠. 아시아 선수로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손흥민이 나가서 축구하다 보면 아직도 인종 차별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베트남에서 시집 와서 가정 이룬 사람의 자식들
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집 와서 가정 이룬 사람들의 자식들, 심지어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가서 한평생 독립운동을 하던 그분들의 자손들이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통해 가지고 떠돌이 신세를 하다가 정착해서 남은 후손들이 누구예요? 고려인들이에요. 그 고려인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받아주는 줄 아세요? 그분들 F4 비자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한국인 국적 잘 안 줍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끌어야 되는 그런 거 뭐 하여튼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건국 정신 속에는 원래 포용의 정신이 담겨 있고 다양한 다름을 하나로 묶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잃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초연결, 초지능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지금은 AI로 뭐 해달라고 하는 거 대부분 다 해주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유발 하라리가 뭐 대표적인 세부작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모데우스. 이제 신이 된 인간, 신인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런데 이 시대의 사회는 인류 사회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고 이 사람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이면서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21세기 21가지 제안이라는 이 책에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영상을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결론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우리 인간이 데이터교에서 이제 밀려날 수도 있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이유가 우리가 그런 포용의 정신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 보고서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인구의 50%가 전 세계 부의 2%를 가지고 아귀다툼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의 1%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38%를 가지고 띵까띵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아주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넘어선 인류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홍익인간 정신의 그런 포용의 정신, 조화의 정신이 깨져가지고 그런 거다. 이걸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우리의 개천 정신에 담겨 있는 세 번째 정신, 변화가 우리 스스로가 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전체가 변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자 나 개인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의 건국 정신의 또 하나, 홍익인간의 또 다른 이념, 제세이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세는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제세 사상과 이화 사상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회, 이 현실에 바탕을 두는 이 제세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 제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결국은 이 이화, 다스리고 변화한다. 아니면 진리로서 교화한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화자라는 한 글자에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화에는 저 화의 정신이 나중에 신라 시대로 가면 최치원의 날랑비 서문에 뭐로 등장하냐면 이 접화군생이라는 글자로 등장을 해요. 군생, 아까 인간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이제는 군생이에요. 무생명, 여기에는 기어다니는 미물 곤충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군생을 접해가지고 변화를 시킨다. 저는 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화? 변화? 변화한다는 게 뭐야? 그 얘기를 날랑비 서문에 쭉 보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 화를 모 교수가 이렇게 풀었어요. 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공감을 하는데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예요. 맞죠? 기쁘고 슬프고 뭐 할 때 눈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감성적인 존재예요. 근데 또 하나 인간은 아주 이성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인 걸 추구를 해요. 또 그거면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과 감성이 아닌 또 하나의 본성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성이에요. 바로 이 이성과 감성과 영성 이 세 가지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성이 변화되면 감화가 되는 거고 이성이 변화되면 교화가 되는 거고 나의 영성이 변화되면 내가 신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신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성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면 그게 뭐냐면 그게 진짜 변화한 거예요. 그냥 나 요즘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나 머리 깎았는데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나 보톡스 한번 맞았는데 변한 것 같지 않아? 이건 변한 게 아니고 진짜로 변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나의 영성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변화되는 거, 퍼펙트하게 변화되는 거.
그게 변화다. 이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건국정신입니다. 그게 제세2화의 화예요. 접화군생의 접화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개천정신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이런 엄청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냐, 우리 사회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 일원에게 이런 우리의 역사문화 정신을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바로 이 홍익인간의 정신은 이 접화군생의 정신을 이어가지고 지금 상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고유 정신은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새로운 언어로서 새로운 어떤 그 차원으로 계속 진화를 해서 오늘날의 상생까지 드러난 거예요. 서로 살려야 돼요. 우리는 뭐를 지향해야 됩니까? 살림. 요즘 어때? 살림 좀 어때? 우리는 그냥 언어 속에서 하잖아요. 어렵습니다. 작은 가정도 살림이고 국가도 살림입니다. 그 살림인데 그 살림의 단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진짜로 살림이에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살림이에요. 우리는 그런 살림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왔고 국가를 영위해 온 거예요. 우리의 개천정신은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성과 감성은 많이 얘기하지만 영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완전히 까막눈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 영성을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지금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원래 역사 속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가 유물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어요. 저게 5,500년 전, 5,200년 전에 중국의 요령성 지역에서 있었던 유물이에요. 발굴된 유물. 하나는 5,500년 전, 하나는 5,200년 전으로 추구돼요. 아까 올해가 신시개천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5,921년이에요. 그런데 저게 5,500년, 5,200년 전이에요. 그럼 저게 어느 시대 유물일 것 같습니까? 환웅천왕의 배달국 시대 유물이에요. 이분은 이 유물이 발굴된 신전터에서 뭐가 같이 발굴된 줄 아세요? 곰 턱뼈가 발굴이 됐어요. 실제 곰 턱뼈가. 진흙으로 만든 곰 발바닥이 발굴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삼국유사 고조선조 그냥 막 지나갔죠. 거기에 웅족과 호족이 등장하죠. 웅족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여자의 몸이 됐다고 나와요, 기록에. 거의 지금 이 여신상이에요. 근데 또 여기는 남신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남신상은 재밌게도 저게 집터에서 발굴이 됐어요. 집 안에서 모셔졌던 거야. 저게 크기가 높이가 55cm예요. 저게 한 55조각이 막 있는 거를 막 수습해서 발굴한 거예요. 이걸 발굴한 사람이 지금 요령성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에 적봉 박물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원국이라고. 그 양반이 올 1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종로에서 강의할 때 제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얘기도 들었어요. 저거 궁금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왜 그랬냐면 제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의 아버지거든. 유학 온 학생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저게 발굴이 될 때 정말로 극적으로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보면, 또 삼성기에 보면 환웅천왕이 직접 수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폐문자수, 문을 닫고 스스로 닦았다,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선조들은, 또 통치자들은 다 뭐를 했냐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들을 우리 역사서에 기록된 거예요. 귀신이라는 신자, 신령하다는 신자와 사람 인자를 써서 신인 이렇게 불렀어요. 신인 단군왕검, 신인 환웅. 이건 역사 기록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치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인이다. 그거를 아까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신인이에요. 신이 된 인간. 앞으로 사회가 어느 사회로 가느냐. 이제는 영성을 열어가지고 신인이 되는 사회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그냥 토대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서 AI가 모든 게 다 해주는데, 인간이 일자리 다 잃는다는데, 예? 기자도 글 쓰는 거 AI가 더 잘 써요. 이제 판사가 판결하는 거 모든 법조 판례 다 데이터 넣으면 사람이 고민하는, 판사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판결 내려.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럼 인간은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인간은 본래 이 천지와 더불어서,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사는 그 영성한 신령한 존재예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루 8시간 일하고, 예? 그냥 저녁에 가서 고단에서 잠자고 일어나서, 이게 인간이 본래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아닌 거죠. 왜? 예전에 이런 것들을 보면 알잖아요. 유물 속에서 예전에 고대 우리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추구했고. 그럼 우리가 다시 이 사회로 가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 원시 반본이다. 원시 시원을 밝혀가지고 반본, 그 근본 자리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 나유인 총재님이 그 종교평화협의회에 동참을 시킨 증산도의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 고리타분한 얘기야. 이게 이 적봉 그 요령성 지역 저기에서 발굴된 건데, 시간은 그렇고 쭉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화랑들, 이 화랑들이 바로 그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변화시키는 그 이제 전통을 이어나온 존재들인데, 여기 쭉 보면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칙이라고 해야지. 화랑은 이 정도는 하나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상마의 도의, 도의로서 서로 갈고 닦고 상열이 가, 노래와 음악으로서 서로 즐기고 유호산수, 이 천지 자연과 같이 놀아야 된다. 저게 다 뭐예요? 상마의 도의는 이성적인 인간, 상열이 가학은 감성적인 인간, 유호산수, 자연과 더불어서 호연지기를 얘기하는 거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성을 개발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끊어져 가지고 깨졌는데, 다시 이 우리의 고유 사상에, 우리의 원래 역사 문화 정신에 이 전통이 다시 부활한 게 뭐냐? 그게 조선 말에 수훈 최재우의 동학입니다. 동학의 인간관의 핵심은 뭐냐? 이 한마디로 다 끝난 거예요. 동학은 인간을 어떻게 봤습니까?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법을 정코 글을 지어 입도한 세상 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의가 될 것이니 지상신선 내 아니냐. 용담유사 교훈가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동학에 대해서 뭐 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종교 역사상 직접 그 창조자가 깨달음을 체험하고 그것을 직접 글로 서술한 거는 최수훈밖에 없습니다. 예수도 직접 쓴 게 아니고 석가모니도 직접 쓴 게 아니에요.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메도 마찬가지예요. 다 후세 몇백 년 뒤에 그 제자들이 나는 이렇게 들었어, 너는 그렇게 들었냐? 모아서 이렇게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동학은 직접 최수훈 대성사께서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천상 문답 사건을 거친 뒤에 그 한 달 뒤에 순 한글로 자기가 직접 깨달은 걸 적어 나갑니다. 그게 용담유사의 용담가입니다. 한 달 뒤에 쓴 게. 그리고 그거를 다시 순 한문으로 쓴 게 동경대전이라는 그거예요. 그 두 권을 다 쓰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나중에 책으로 내신 게 바로 최보딸이 최시영 선생님, 이세교주, 해월 최시영.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안 가르치죠. 동학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안 가르쳐요. 그러면서 동학은 그냥 뭐야 대체 그게 동학혁명? 이 정도만 생각하죠. 이곳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그 동학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가르쳐야죠. 이러면서 이런 종교적 인간, 영적 인간 얘기하는데 끝으로 결국은 이 광명, 아까 얘기했듯이 이 광명, 개천광명이다. 그 얘기를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광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이제 광명이세인데, 홍익인간, 제세이와 광명이사라는 이 세 가지의 건국 정신에 무한한 미래 가치, 인류 보편의 가치가 담겨 있는데, 이걸 우리는 외면하고 산다. 광명이세. 여러분, 우리나라 국기가 뭡니까?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죠. 태극기 누가 만들었나요? 태극기 누가 만들었을까요? 조선 말에 뭐 박영효가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 원소스는 누구냐면 5500년 전에 태호복희씨인데, 태호복희씨의 친구 중에 발귀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역사 인물 중에. 이분이 개천절 때 천재를 딱 지내는 모습을 보고, 단군왕건께서 천재를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시를 썼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건데 발길이 송가라고 해요. 대허유광하니 시신지상이요. 대허, 이 우주는 아주 엄청나게 텅 비어 있다. 그냥 그 자체가 텅 빕니다. 이게 대허예요. 근데 그 대허인데 그게 뭐냐? 광이라는 거예요. 빛광자. 그냥 그 자체가 빛이야.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신지상. 그게 바로 신의 모습이다. 신은 우주고 우주는 빛이에요. 빛은 우주고 우주는 신이에요.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저 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인간도 그 자체가 원래는 빛이에요. 이게 오늘날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입자성과 파동성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뭐 물질 덩어리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그냥 파동이야. 여러분, 그냥 이게 딱딱한 게 있지만 이게 그냥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데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깨달음에 천재를 지내면서 이 우주의 주제자한테 천재를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의 한 소식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이런 얘기를 가르치지도 않죠. 뭐 여기에도 뭐 무슨 얘기가 많지만 오늘의 얘기는 하여튼 이 빛, 광명 그 자체가 이 우주의 본성이고, 그거는 신이고, 그것이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온 게 환인, 환웅, 단군할 때에 환인할 때에 환웅할 때에 단군할 때 단, 이게 뭐냐? 다 그게 빛입니다.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환은 환하게 밝아온다고 하는 하늘의 광명, 단은 밝다고 얘기하는 밝은 땅의 의미예요. 그걸 한자로 만든 거예요. 그냥 환하다고 할 때 환, 단은 달이에요. 양달, 응달 할 때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밝은 땅을 의미하는 게 단입니다. 바로 이 환인, 환웅, 단군의 이 상고 역사의 광명 역사를 우리가 쭉 이어와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 대한의 의미가 뭐냐?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매듭 짓겠습니다. 결국 우리 문화의 모든 원소스에는 아주 근원으로 들어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거 한 글자 있는 거예요. 환이라는 이 광명사상, 이 하나가 우리 문화의 가장 밑바닥에 있고 또 이게 우리 삶의 주제로서 늘 함께 해온 겁니다. 바로 이 환의 정신을 담고 있는 역사서가 바로 이 환단곡이라는 책인데, 배연수 선생이 삼성기라는 책, 또 고려시대 때 쓴 삼성기라는 책, 북부역이라는 책, 단군색이라는 책, 북부역이라는 책, 그리고 태백일사라는 5권을 어떻게 막 이 가문 저 가문으로부터 입수를 해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나 엄청나. 이걸 하나의 책으로 엮어야 되겠구나. 이걸 5권을 묶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제목을 뭐로 붙일까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목은 그 책의 내용에 엑기스를 담는 거예요. 핵심을 담는 거예요. 그죠? 타이틀이니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책 이름을 붙여야 될까? 저는 이 제목을 붙인 것 자체가 개연수라는 분은 위대한 철학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문화 정신을 관통한 분이구나, 개연수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아직도 독립운동과 서운이 안 돼 있어요. 환단곡이는 하늘과 땅의 광명 정신을 바탕으로 역사를 영위해온 우리 역사의 옛 기록들이다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또 환인의 역사, 환웅의 역사, 단군의 역사, 환인의 환국의 역사, 환웅의 배달국의 역사, 단군 조선의 역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이후로 쭉 연결되어 내려온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를 광명사관, 주체적인 광명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책이 이 책이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지금 세상의 학자들은 위서다, 금서다 이런 얘기를 입방정을 찍고 있는 거죠. 내용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사랑이 2013년에 정식으로 문체부에 등록을 해서 출범을 했는데, 저희들이 출범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바로 저 환단고기가 1980년대부터 시중에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제대로 된 번역서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2012년에 번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해제를 읽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30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료를 찾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2012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야, 이걸 가지고 한번 저 부산에서 콘서트를 한번 딱 했는데 반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역사 광국에 뜻있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역사찾기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그 이듬해 2013년 5월에 2월 달에 저희들이 내일 모레 이제 행사하는 서울시청 앞에 더 플라자 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5월 달에 문체부에 등록을 하고 2013년 5월부터 대한사랑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사랑의 활동의 중심에는 이 환단곡이 북 콘서트가 시발이 됐고 환단곡이 역주본이 나오는 게 씨앗이 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오늘날 이런 모습이 없었고, 그 환단곡의 북 콘서트가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시, 그리고 미국, 독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일본,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상생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1년 365일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사인식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냥 학자들만 자기들의 학문 권력 카르텔 속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공격을 하지,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이제는 아, 우리 역사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이 프로그램과 대한사랑, 여러분들이 내신 그 후원금을 통해 가지고 운영되는 이 대한사랑이 해온 이 활동들 덕분에 그게 이루어진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환단곡이 북 콘서트가, 제가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올해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를 저희들이 오늘부터 9일까지 하는데, 그 사전 행사로 서울 성수동에서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팝업 스토어라는 걸 해요. 반짝 떠가지고 며칠간 자기들 기업 막 홍보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싹 빠지는 거, 이걸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데, 그 팝업 스토어를 개천절을 맞아가지고 우리 대학생단들에게 지원을 해줬어요. 너희들이 한번 마음껏 꾸며봐라. 물론 마음껏은 아니에요. 돈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주고 한번 해봐 했더니 한 달간 합숙을 하면서 전시할 자료 만들고 판매할 굿즈 같은 거 만들고 한 5명이 중심이 돼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서울 성수동 요 장소에 가가지고 딱 했는데 6일 동안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 동안 1,700명이 다녀갔대요. 그 조그만 공간에. 저도 뭐 이틀을 가봤거든요. 금요일 날도 가고 토요일 날도 가고 저녁에 갔더니 막 줄을 서가지고 보려고, 젊은 애들이. 제목을 개천절 맞이 팝업 스토어 해가지고 개천의 진정한 의미는 고조선 건국이 아니라 배달국의 환웅천왕이 우리나라를 연 날이 진정한 개천입니다 하면서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야 나도 이런 운동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사인하고 한 사람들이 한 200명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젊은 애들이 역사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주는 곳이 없고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가뭄에 단비 만나듯이 그런 걸 보면서 막 느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한상대회 가서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추석 맞아가지고 한국에 온다고 해서 거기 데리고 갔어요. 딱 보더니 이런 거는 진짜 기업에 후원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여러분들이 내시는 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만 이제는 정말로 정부 돈 그거 기대하지 말고요. 정말로 뜻있는 기업들, 사회 환원을 좀 생각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가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발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참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더니 하여튼 참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부터 이제 개천절 기념식 하고 뭐 기념 특강을 쭉 하죠. 하고 10월 4일 내일은 저희들이 상생방송의 한 공간을,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개천 학술제를 합니다. 그래서 1시부터 5시 40분까지 하는데 요거 대한사랑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사랑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하니까 내일 1시부터 6시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요거 구체적인 그 발표 그 내용들은 리플렛에 있으니까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눠줬나요? 리플렛이 부족했나 보다. 예. 한때 가실 때 꼭 받아 가시고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의 발표들이 있는지 한 사람당 40분씩 발표해요. 그러니까 길지도 않으니까 보세요. 거기에 보면 중국의 개천의 의미, 또 저 고대 아테네 로마의 개천의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환단곡에 담긴 거, 우리 고유 사상인 천부경 3.1신고에 담긴 개천의 의미들, 다양한 측면에서 이 개천의 의미를 그 학술적으로 연구한 우리 학술위원들이 발표를 하니까 보시고, 그날 내일 우리 청소년 그 대학생들이 팝업 스토어를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재밌게 얘기하는 그런 리뷰 타임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까 AI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AI로 노래도 작사 작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천에 관계된, 우리 역사문화에 관계된 노래 공모전을 했었어요. AI로. AI 노래 공모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응모가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심사하는 프로그램도 내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흥미로운 주제로 쭉 진행되니까 보시고, 10월 7일 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인데 서울에 있는 더 플라자 호텔에서, 요거는 좀 이름이 안 바뀌었는데 여기 오른쪽 거 보세요. 개천문화, 우리나라의 개천문화를 가지고 세계 대축제를 만들어 보자. 예? 이 개천절이라는 게 10월 3일이잖아요. 물론 음력 10월 3일이지만 10월 3일 계절적으로 가을이죠. 가장 날씨가 좋을 때예요. 그죠? 아무리 뭐 폭염도 10월 달 되니까 싹 사라졌잖아. 그래서 개천절을 전후해서 최소 일주일에서 한 21일, 웅족이 수행을 했던 21일 동안, 우리 옛날에는 원래 천재 올리면 21일 동안 음주 가무를 했어요. 기록에 보면 음주 가무가 그냥 술 먹고 막 띵까띵까 노는 게 아니고 그게 의례예요. 의례, 천재 의례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영성을 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개천문화를 가지고 세계 대축제를 열자, 이런 뜻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130명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모일 건데, 이날 저 개천문화 세계 대축제 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하는데 여기에 33인 대표를 저희들이 지금 리스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옵저버로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좀 그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모입니다. 여기는 뭐 대한사랑만 중심이 되는 건 아니고 대한사랑을 비롯해서 각계에 있는 그런 그 단체의 장들, 그리고 뭐 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 해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하는데, 요걸 이제 출범시키고 나가지고 정식 조직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내년 이후부터는 정부나 서울시 아니면 경기도 이런 그 국가기관, 그리고 뜻있는 기업, 그리고 이 시민 조직위원회, 이렇게 3자가 연합을 해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노는 거잖아요. 놀아야지. 놀자. 놀자의 줄임말이 노자. 노자의 사상이 뭡니까? 무의자연. 예? 놀아봅시다. 놀면서 개천의 정신을 깨달아 보자고요. 노는 게 뭐예요? 그게 페스티벌이, 축제가 바로 제천의 의례에서 나온 거예요. 천재. 그 천재가 지내고 나면 그냥 천재만 딱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1일 동안 음주 가무를 한 거예요. 근데 음주 가무가 요즘같이 그냥 뭐 진땅 그냥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냥 속된 말로 뻗는 게, 그게 노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야 진짜 우리는 하나다. 네가 있으니까 나도 즐겁고 너 있으니까 나도 기쁘고 너도 나 있으니까 좋냐 이러면서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다름이 어울리는 거. 이게 축제거든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축제를 개천 정신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10월 7일 날 출범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이날 나는 거기 꼭 참석해가지고 나도 거기에 한번 힘을 보태고 싶다 하는 분은 이현수 본부장님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나유인 총재님도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나는 뭐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그 뜻 하나면 됩니다. 그 뜻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고 뭐 이번에는 장소 관계상 그렇게 좀 협소하니까 130명만 모이지만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조직위원회가 출범할 때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대폭발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쓸데없는 아주 뭐 쓸데없는 이런 논쟁들 이걸 다 그냥 덮어가지고 이 우리의 역사문화 정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다 그냥 사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한번 해보자는 게 우리 대한사랑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결론은 그 모든 것을 지금 10월 9일 이틀 뒤에 10월 9일 수요일 날 저희들의 대한사랑의 존립 근거였던 이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이게 올해도 안 하고 갈 수가 없다. 1년에 한 번씩은 모셔가지고 꼭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고 뭔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다 해가지고 올해도 이 환단고기 북콘서트, 이 환단고기를 완역하시고 그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저희 대한사랑의 상임이사 자격으로 정말로 꾸준히 해오신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님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꼭 한번 해주십시오. 올해가 12주년입니다. 환단고기 역주본이 나온 12주년이고 또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그 대한사랑이 창립된 11주년이니까 올해도 꼭 한 번이라도 해주십시오. 아무리 그 참 그쪽 증산도문의 일로 바쁘시더라도 한 번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요번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작년에 한 장소에서 또 한 번 합니다. 올해 한 번밖에 이것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공간이 1,500명이 모이는 공간인데 이게 1,500명이면 사실 뭐 서울에서 뜻 있는 사람 오라고 하면 다 꽉 차겠죠. 근데 뭐 서울 사람만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전주에서도 전북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뜻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 자리를 좀 빛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정말로 우리 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대한사랑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게끔 좀 설득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좀 간곡하게 지금 요청을 드리면서 혹시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대한사랑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는 하지만 또 상생방송에서도 생중계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생중계를 통해서 꼭 보시면서 이번에 이 준비되고 있는 대한사랑의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에 10월 9일 환단고기 북콘서트까지 끝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셔가지고 좋은 그런 어떤 동지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예, 제가 끝으로 드리는 메시지는 요겁니다. 대한 역사 강복을 위한 영원한 친구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